자,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총선 특집 진행을 하겠습니다. 4.15 총선 격전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 수성갑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격전지는 서울 관악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태호 후보, 미래통합당에선 오신환 후보가 나와 있는데 2015년 재보선, 또 20대 총선에 이어서 관악을에서만 이 두 분이 세 번째 맞붙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오신환 후보가 정태호 후보를 이겼는데 그때 표차가 861표. 맞습니까?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61표 차이. 네. 0.7%입니다. 0.7%. 네. 그때 패배하셨던 분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0.7% 차이 박빙 승부. 박빙 중에 박빙. 과연 이번엔 판세가 어떨까요? 또 결과는 어떨까요? 두 분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입니다. 지난 총선에 대한 기억은 뭐 오신환 후보는 짜릿하셨을 테고 정태호 후보는 어떠셨어요? 쓰라렸죠. 쓰라리였었고 지난번엔 그랬는데 이번엔 좀 어떤지 두 분 선거운동하시면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 뭐 판세랄까요? 민심 어떻게 느끼세요? 먼저 정태호 후보님. 예, 제가 청와대 나와서 한 7개월 됐습니다. 예. 지역을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대개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우리 오신환 후보님하고 1대1 사실상 1대1 그 대결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저희 당 쪽이 약간 좀 지지층의 분열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에선 예. 그래서 한번 진검승부가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이쪽이 저희 그 지지층이 좀 원래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분위기 읽고 계신단 말씀. 그렇습니다. 오신환 후보님. 개인적으로 관악에서 제 선거 6번째 선거입니다. 예, 한 번도 쉬운 선거는 없었고요. 늘 민주당의 그 강한 바람을 벼랑 끝에서 맞으면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제가 3번의 선거 승리를 이뤄냈는데 저는 관악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1대1 진검승부가 저로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5년 동안의 한 의정활동 내용들 예. 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물 대결로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진검승부 자신 있다. 뭐 네. 좋은 분위기 읽으세요, 오 의원님도. 일단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 뭐 경제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불안과 불만들이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권에 대한 분명한 평가들이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뜨겁네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룰을 따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룰 설명을 좀 드리죠. 두 후보에게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후에 상호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상대 후보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뭔가 2개씩만 준비해 오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누구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상대 후보에게 던지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룰을 따르지 않고 발언 시간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공통 질문. 서울 관악을 왜 꼭 나여야 하는가? 왜 나여야 하는가? 먼저 1번 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왜 정태호여야 합니까? 예, 우선 그 코로나 문제로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 이제 국민들께 그러면서 또 잘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슬로건을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통째로 바꾸자. 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근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서 야 이거는 뭔가 담대하고 대담한 구상이 아니면은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이 관악구의 발전이라는 게 그 속도가 계속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런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이 관악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울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누가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했고 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광주형 일자리를 또 성사시키는 그런 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저의 경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시고 이 통째로 바꾸는 그 역할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태호 후보님. 이어서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왜 나 오신환이어야 하는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의 의정 활동이 저는 뭐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째로 바꾸자에 바꿀 이유 없다. 그 이미 그 방송 멘트에 나왔지만 관악을이라는 지역이 88년도 이후에 7번에 걸쳐서 진보 진영이 당선된 지역이고요. 제게 27년 만에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약속드렸던 것이 이 교통지옥의 관악을 탈출시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제 임기 중에 신림선 경전철을 착공시켰고 이제 2년 뒤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경전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측면에서 보면 오신환은 소신을 지켰고 또 관악의 명성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그 수사권 조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그 공수처와 선거법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엮이면서 패스트트랙에서 제가 반대를 했고 결국에는 강제 사보임을 당했죠. 예. 그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제가 4년 만에 최연소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국회로 가면 40대의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힘으로 또 관악구와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1분 30초 맞추기 힘드시죠? 오늘은 좀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왜 나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상호 질문입니다. 아마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한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가장 날카롭게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실 것 같은데 질문 1분 안에 해주시고요. 답변도 역시 1분 안에 주시고 이렇게 발언 기회는 똑같이 퐁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당의 오신환 의원이 정태호 의원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네네. 해주시죠. 순서는 골라서 하셔도 돼요. 두 개 중에 네네. 먼저 어떤 걸 하실지.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은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하게 인상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쇼크 또 자영업 쇼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근본 총선 공약에서 민주당이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혁신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저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태호 후보님은 뭐 이 정부의 일자리 수석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진짜 성공한 정책으로 보고 계신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자리 수석을 지낸 분에게 묻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전 정부의 그 정책에서 연장선상에서 늘 그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때는 저성장 그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서 출범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잘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2018년 때 사실 이제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은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증가 수도 45만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그전에 한 15만 되던 것이 3천 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률도 떨어졌었는데 제가
그만둘 때 3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광주형 일자리라는 역대 뭐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 모델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단계다. 나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됐습니다. 오신호 의원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통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발표된 2월 통계 고용 통계를 보면 2월에 취업자 수가 전체 49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중에 60대 이상의 전체보다 한 8만 명 정도 늘어난 57만 명이 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럼 50대 이하에서 8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경제활동의 중심인 40대 취업자 수가 10만 4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52개월 연속 감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0대도 2만 5천 명이 줄었는데 결국엔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쏟아부으면서 일자리 만든 것을 통계로 지금 국민들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들여서 일자리 노인 정책, 그 일자리 늘려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일자리 정책이냐라는 것을 다시 되묻고 싶은 마음. 실패를 소득주도 성장 실패한 거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정태우 후보님. 다시 1분. 예, 그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고요. 다만 지금 실패는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세금으로 한다, 뭐 노인 일자리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나는 진짜 의원님들한테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통계를 잘 분석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되고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중요한 그 국제 비교가 되는 15세에서 64세 이 구간에 있는 소위 생산 가능 인구의 일자리를 보면은 고용률이 늘어납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보면은 어느 쪽에 일자리가 늘어나를 봐야 되는데 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문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전문 분야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분야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진짜 통계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드리고 마무리 싶어요. 해주시고요. 다시 1분 오신호 의원님.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건데요. 통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50대 이하에서 8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난주에 발표한 고용 통계가. 그럼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되는 40대가 취업자 수가 10만 4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용돈성 아르바이트성 그 노인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은 복지적 혜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일자리 통계에 그것을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40대, 50대 여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과거 자꾸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3년차,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발언. 분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시 분석해보라. 네. 아.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더 안 쓰셔도 돼요. 시간 조금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주시는 거예요? 네, 50초 지금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죠. 40대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은 그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한 50% 정도는 인구 감소 요인입니다. 가장 인구 감소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40대 쪽이고요. 또 40대 쪽에서 그 취업자 숫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제조업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조선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 GM 자동차 산업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전 세계적인 전자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이런 이 시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경제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런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마무리.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비판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있습니다. 이 큰 뭐 이야기가 지금 짧은 시간에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두 후보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테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통합당 오신환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주시죠. 1분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탈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제 총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또 통합을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탄핵 문제는 뭐 별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은 당시에 한나라당을 탈당해 가지고 분들이 바른미래당을까지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다 이제는 다시 그 탄핵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통합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탄핵을 할 때 그럼 그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탄핵에 대한 지금 입장, 오신환 후보의 입장은 어떠신가라는 질문 답 주시죠. 근데 먼저 좀 질문이 잘못된 것은요. 제가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복당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새보수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정당법 19조에 의거해서 예.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이뤄낸 것이죠. 복당은 그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강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비판적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합당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탄핵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진 미래통합당 안에서 저는 강하게 정치 노선에 대한 경쟁들을 이뤄낼 것이고, 예? 지금 공천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그 친박들이 지금 많이 물러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소위 유승민계나 지금 안철수계들이 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중도 개혁 보수 정치를 이 당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 변한 거 없다. 이 당 안에서 내소신 펴겠다. 정태호 후보님. 예,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 당을 탈당을 하셨잖아요. 새누리당을.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당에 있으면서 그 당을 개혁하고 뭔가 이 탄핵에 대한 그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저는 올바른 생각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굳이 탈당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탈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나 혼자 잘 살겠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합한 거는 뭐냐면은 굳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제 총선에 바른미래당 가지고는 총선에 승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길을 찾은 거죠. 결국은 바른미래당하고 한나라당하고 통합해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가지고 한 당으로 승부를 하자. 결국 총선 전략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솔직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한 당으로 되면은 경쟁력이 강화돼서 좀 뭐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또 저 질문이 잘못된 게, 저는 그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탈당한 게요. 예.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탈당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정당들을 놔두고 탈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였거든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간 것입니다. 잘 살겠다고 탈당이 아니다. 그 당시는 그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물갈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인물을 물갈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저는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우리한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래통합당 안에서 새로운 인물들로 아까 말씀드린 중도 개혁 정치들을 이뤄 나갈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보수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뭐 더 덧붙이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정태호 의원님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아마 듣고 다들 판단하시리라 예. 저는 보고요. 준비하신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개씩 더 있는데 아마 이 시간 관계상 기회는 똑같이 드리되 조금 짧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신환 후보가 정태호 후보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갔던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말이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을 못 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법사위에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 민주당이 그 정의의 사도인 양 윤석열 총장을 부추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검찰이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나 또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결국에는 또 반개혁 세력,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조국 임명 강행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임명 잘한 것이냐 답 주시죠, 정태호 후보님. 예, 그 당시에 조국에 대한 임명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검찰 개혁인데 실제로 이제 검찰 자체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런 검찰 개혁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팩트가 사실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조국 장관을 잘 압니다마는 예.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당한 그런 팩트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주장 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마무리해 주시죠.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오신환 의원님. 봅니다. 저는 국민적 정서와 좀 괴리돼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조국이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고요. 조국 장관의 주변 가족들이 수많은 비리와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면서 결국엔 지금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법부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이 정권 자체가 저는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청와대와 또 집권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이렇게 싸우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두 쪽 나게 하는 것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청와대 항명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검찰이 수사하니까 윤석열이 배신을 했다 또 검찰이 항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시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똑같이 기회는 퐁당퐁으로 드릴 거고요. 정태호 후보가 오신환 후보에게 두 번째 질문 주시죠.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지금 시간이 그럼 질문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돼서요. 예. 우리 코로나 지금 19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진은 뭐 한 200점, 100점 만점에 200점 정도 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한 4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저희가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도 야당일 때 했듯이 결국에는 선제 대응이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기 대응을 지금 잘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1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지금 9천 명 가까운 지금 확진자와 111명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외국에서 극찬하는 것이지 현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극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정권이 좀 더 겸허하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금 어루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적 마스크 문제만 해도 지금 공급업체와 수의 계약한 지호영이 마스크 60만 개를 지금 빼돌렸다는 기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여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데 주시죠. 의료진들의 헌신에 지금 올라타고 있다. 아마 정태호 그렇게 의원의 생각합니다. 발언이 마지막 1분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늘 그 야당의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 대책의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투명성, 그다음에 진단 기술, 그리고 또 높은 시민의식, 이 세 가지가 그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정부의 어떤 투명성 이런 정책들은 대단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모델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도 10초 좀 정부에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두 분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지금 부족해졌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